자, 그러면 현대 문법을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하나하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또 필요한 건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문제 한 문제 적절하게 이 생각을 해보면서 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봅니다. 14쪽. 협의의 언어로 진정한 의미의 언어라 할 수 있는 거. 자, 협의의 언어 밑줄 치고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 인간만이 사용하는 즉 기호의 하나를 언어라고 해요. 그럴 때 협의의 언어라는 말은 좁은 의미의 언어 이런 의미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은 광의의 언어죠. 넓은 의미의 언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좁은 의미의 언어는 이 말을 말해요. 그 말을 우리가 음성 언어라 하죠. 오히려 언어 그러면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맨 처음 언어 생활을 한다 그러면 말을 먼저 하죠. 그리고 문자는 한참 뒤에 나온 거니까, 따라서 좁은 의미의 말하면은 언어 하면은 음성 언어를 가리키고, 넓은 의미의 언어 하면 뭘 포함하겠어? 문자 언어를 포함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신호와 같은, 예를 들어 신호등의 그런 색깔 등 신호와 같은 건 언어라고 하기보다는 이 신호는 기호의 일종이고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신호와 같은 건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작 언어는 역시 언어가 아니고, 즉 언어를 사용하는데 뭐 동작으로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이는 기호는 기호인데 역시 비언어적 기호죠. 언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작과 그리고 신호는 넓은 의미의 기호에 속하지 언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메모해 볼까요? 억양이나, 즉 소리의 억양이나 또는 말을 할 때 그런 말투, 이런 말투 등은 우리가 반언어적 표현이다라고 해요. 여기서 반언어적이라는 표현은 언어는 언어인데 우리가 말을 할 때 함께 동반되니까 언어는 언어인데 대신 반만 언어다. 그래서 반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어에 담겨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니까 이런 억양이나 또는 어투와 같은 것들은 반언어적 표현이다라고 해요. 그러나 동작은 언어에 담겨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비언어적 표현이고. 이해됐죠? 다음 2번. 언어가 갖추어야 될 본질적 요건 밑줄 치고. 우리가 언어의 본질적 요건이다 하면은 우리가 언어를 정의 내릴 때 인간만이, 즉 언어 사용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삼아서 즉 만든 기호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기호라는, 의사소통에 쓰는 기호라는 이 넓은 범위의 일부다 이거지. 일부. 그 일부인데 그 일부로서 이 언어는 기호의 한 종류이면서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본질적 요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언어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언어의 특성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데, 1번 분절적인 음성과 변별적인 음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성이라는 요소, 이는 청각작용으로서
우리가 발성기관을 통해 나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 입을 통해서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음성이야. 그런데 그 음성 안에서 변별성이 있는 음은, 여기서 변별이라는 얘기는 뜻을 구별한다 이 뜻이야.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음운이죠. 따라서 음성과 그리고 음운이라는 것은 이 언어에 동반되는 언어의 구성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 우리 귀로 당장 들리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가 음성이고, 반면에 음운은 공부를 해야 알겠죠? 기억이라고 공부를 해야 기억으로 들린단 말이야. 따라서 이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소리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소리. 그래서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 반면에 음운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국어의 목표는 음운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언어의 요소 중 음성은 우리가 공부할 대상이 아니고 음운부터 이제 학습에 출발을 하죠. 2번, 운동 경기의 심벌 마크, 또 금연 표시, 그리고 지도상의 표지 등과 같은 이런 시각적 형식과 구체적인 문자는, 우리가 문자라는 건 후에 만들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언어가 문자를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각적으로 알아봐야지만 문자인 건 아니죠. 문자는 어디까지나 청각적인 영상이지 시각적인 걸 먼저 알아보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2번은 본질적인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운동 경기의 심벌이나 금연 마크, 지도상의 표지는 모두 공통적으로 기호죠. 기호. 그래서 이와 같이 기호로서, 언어는 기호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넓은 의미의 언어라고 했을 때 문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 그리고 언어의 본질로 본다면 문자는 본질적인 성격을 갖는 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언어를 사용한 민족이 아니다라는 이런 모순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문자라는 것은 언어의 본질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즉 2번은 나머지 선택지에 비해서는 언어가 갖는 본질적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3번은요. 언어는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래서 우리가 언어의 특성으로 계층성이라는 말을 써요. 언어가 계층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언어 안에는 바로 상하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이루고 있는 요소는 상하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운들이 모여서 음절이 만들어지고, 다시 음절이 모여 형태소를 만들고, 이 형태소가 모여 단어를 만들고, 단어들이 모여서 어절을 만들고, 이 어절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든다고. 그래서 어느 나라 언어나 반드시 상하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언어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를 우리가 언어의 특성상 계층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통사와 의미 구조다라는 얘기는, 통사란 문장이야. 문장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다 이거지. 언어는 반드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음성이라는 형식과 의미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반드시 음성이라는 형식과 의미라는 내용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을 보죠.
음성 언어에 비해 문자 언어가 지닌 장점은, 만약에 이런 걸 언어의 일반적인 상식을 묻기 위해 이런 걸 출제했을 때는 절대 배워서 푸는 게 아니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과 글을 두고 한번 상식적으로 글이 갖는 장점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고. 1번 지속성이다라고 했어. 즉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에 비해 오래 남죠. 그죠? 음성 언어는 지금 이 순간 말하고 듣고 없어지지? 그런데 문자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오래도록 남죠. 그러므로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에 비해 지속성을 갖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반면에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음성 언어는 말로 전달하고 문자 언어는 글로 전달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무엇이 더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다음, 습득 과정에 있어서는 둘 다 배워서 익히는 거죠. 말도 배워 익히고 글도 배워 익힌다.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결국 음성을 이용하든 문자를 이용하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니까 전달 내용에 있어서 문자가 더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므로 음성 언어에 비해 문자 언어가 지닌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시공의 제약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이는 곧 지속성을 갖는다. 우리가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그 훈민정음을 어떤 즉 창제 동기에 의해서 만들었는가 하는 건 훈민정음 해례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거지 세종이 말씀하신 게 전달된 건 아니죠. 예수님이, 부처님이, 공자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결국 그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고 그리고 그 기록이 현재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분들의 말씀이 그대로 암기되어 전해진 건 아니죠. 그러므로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에 비해 훨씬 더 지속성을 갖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했죠?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면요. 밑줄 친 해부학적 특징이라 할 수 없는 것 됐습니다.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말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태어난다. 동물도 의사소통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언어와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다. 이런 사실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해부학적 특징들로 뒷받침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인간의 이 구강구조, 혀와 이와 입술은 단지 음식을 섭취하는 데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코나 그리고 혀 그리고 입술 그리고 이 등은 바로 이 발음에 적합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번 혀의 근육은 음식물 섭취를 위해서만 발달되었다. 이는 우리의 언어와 관련된 해부학적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이는 그냥 동물로서의 생존에 필요한 그런 기능만을 강조한 거니까 1번은 거리가 머네요.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사람이 혀를 가지고 맛만 보는 데 쓴다면 넌 짐승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놀린다는 얘기는 혀를 이용해서 정확한 말을 구사하는 거지. 우리 혀가 없으면요 말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뭐 음식 먹다가 혀 깨물 때 있잖아. 그럼 곧바로 발음이 잘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혀라는 건 이렇게 음식을 맛보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즉 이렇게 언어 생활에 언어 활동에 가장 중요한 그런 신체적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도 혀가 있고, 그죠? 그리고 뭐 기타 포유류 동물들은 다 혀가 있는데 왜 인간만이 언어를 만드는가? 혀만이 아니라 이 목가지의 구강 구조가 이 언어를 만드는데 적합하게 돼 있고 반면에 개나 다른 짐승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구사하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하고 가장 구간 구조가 유사한 게 그 구간조라는 새래. 그 새가 가장 우리하고 물리적으로 유사하대요. 그래서 이놈들은 따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야? 머리가 세 대가리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익히는 게 한도가 있는 거지. 실제 만약에 이놈들이 우리와 같은 큰 두뇌를 가졌다면, 물론 날아다니지는 못했겠지만 대신 우리처럼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 구조가 그만큼 언어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해부학적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나 목구멍 등 성대가 발성 외의 기능은 담당하지 않는 것. 즉 우리 목에 있는 이 성대는 소리하고만 관련이 되지 음식물 섭취하는 데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죠. 또 이나 목구멍이 음식물 섭취뿐만 아니라 발음의 두 기능을 담당하고, 또 코를 통해서 호흡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음이라고 해서 니은, 미음, 이응을 발음할 때도 코를 이용하죠. 여러분들이 느 하면 자기도 모르게 코로 울려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게 되면 역시 코가 울리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 안 되면 병원 가야 돼. 알겠어요? 그건 안 되면 병원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비염 걸리면은 이 코맹맹이 소리 한다고 그러지. 왜냐면 이 니은, 미음, 미응이 자꾸만 원치 않는데 나오니까.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번으로 가죠. 다음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예시의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먼저 이제 언어의 특성을 본격적으로 묻고 있는 건데요. 먼저 제시된 글은 언어의 특성 중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한 거죠. 봅시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의 체계다. 여기까지. 이것이 언어의 뭐라고? 정의죠. 언어의 정의야. 그래서 언어는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입니다. 모든 기호가 그렇듯이 언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걸 실현하려는 형식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되고, 언어 기호에서 이 두 요소는 그 앞까지 이렇게 내용과 형식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언어의 기호성을 말한 거야. 언어도 기호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언어의 기호성을 말한 거고, 이제 그 뒤에 언어 기호에서 이 두 요소는 그 어떤 필연적인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자의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이란 곧 언어의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고, 그러니까 지금 5번 문제의 질문은 언어의 자의성에 관계없는 것, 적합지 않은 것, 이걸 질문하는 거지. 자, 1번 닭이 우는 소리를 우리말에서는 꽃기호라고 하지만 실제 이 음성도 실제 닭 울음소리와는 꼭 같지가 않다. 이는 언어의 자의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의성, 의태어도 언어의 자의성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비슷하게 들려도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닭 울음소리를 꽃기호라고 표현하지 않거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의성어, 의태어. 자, 우리 언어학적으로 의성, 의태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음성 상징어라고 불러요. 음성 상징어, 줄여서 상징어라고 하는데, 이 의성어나 의태어를 우리가 문법에서는 상징어라고 부르고, 이와 같은 상징어는 절대 아무리 필연적으로 여겨지는, 개소리가 멍멍 들리니까 멍멍이지 하고 우리가 생각이 들더라도 그건 결코 필연성이 없다. 자의적이다 이 말이고, 다만 조심할 거, 그래도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의성, 의태어, 음성, 상징어는 분명히 자의적이지만 대신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뭐가 있다? 유연성이 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상징어, 음성 상징어는 자의적인 언어인 건, 자의성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다른 언어, 같은 나라 말 안에서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뭐가 있다? 유연성이 있다. 우리가 서로 연관이 된다는 걸 유연적이라 하는데, 즉 같은 언어 내에서라면 이 음성 상징어는 유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또 왜 안 써? 그래서 같은 언어 내에서는 유연성이 있다. 오늘 아주 일찍 와가지고 아침에 맨 앞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칭찬해 주려고 했더니 안 쓰고 있어. 같은 언어 내에서 음성 상징어는 유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징어가 유연적이다라는 건 아니지. 유연적인 건 아니지만 같은 언어 내에 비해서,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뭐야? 유연적이다. 따라서 1번 맞는 말이죠. 2번, 우리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는 man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3번, 한 개인이 혼자서 달을 어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 언어라는 것은 뭐다? 그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약속이다. 그래서 혼자서 달을 오늘부터 날 어리라고 할 거야. 그럼 얼간이 되는 거야. 따라서 즉 우리는 언어라는 것은 혼자서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지. 자, 이렇게 언어가 혼자서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 이는 자의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야? 사회성을 말하는 거야. 사회성을. 그래서 언어의 음성과 의미는 자의적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일부러 언어는 약속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자의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언어가 자의성, 즉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이 자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사회성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사회성은 곧 약속이다. 언어는 언중들의 약속의 결과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사회성을 함부로 바꿀 수 없으니까 뭐라고도 부른다? 불력성이다.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불력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표준어인 쌀이 경상도 지역의 방언어는 살로 발음되는 것도 바로 언어의 음성에 있어, 그 소리에 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언어의 자의성의 증거죠. 됐죠? 자, 칠판 잠깐 보면 결국 언어는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기호다. 그런데 그 기호는 서로 자의적이다. 즉 연관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연관이 없는 그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일부러 언중들끼리 약속을 했고, 그렇다면 이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이게 또 세월이 지나면 한 번 약속했던 것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언어가 자의적이다 보니까 이게 필연적인 게 아니니까 약속해서 지금 묶어놓은 것이라 이게 세월이 흐르면 또 그 약속이 깨지더라. 그래서 그 약속이 깨지는 성질, 곧 세월이 지나 바뀌는 걸 변천한다고 하죠. 이런 언어의 변천을 무슨 성? 역사성이라 하는 거지.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이란 언어는 변천하더라 이 말이야. 바뀌더라 이 말이지. 그리고 이건 바꿔 말하면 세월이 지나면 뭐야? 바뀔 수 있는 성질, 가역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 우리가 언어의 객관적 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가 사회성과 역사성을 갖는다는 것이 언어의 객관적 성질이 됩니다. 자, 6번 보죠. 다음 중 자의적 기호가 아닌 거 됐습니다. 우리가 자의적 기호다라는 것은 형식과 내용이 연관이 없다라는 거야. 우연히 즉 짝이 지어진 거지 연관이 없다. 문자는 당연히 자의성을 가지고 있는 기호고, 음성도 당연히 자의성을 가진 기호고,
신호등의 빨간 불도 꼭 빨간 불이 멈춤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역시 자의적이지만, 도로 표지판의 구분길 표시는 실제 사물과 그 표지판에 있는 이 구분길 표시는 유사점이 있죠. 이 형식과 실제 그 꼬불꼬불한 길이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자의적인 게 아니지. 뭐라고 한다고 그럴 때는 유연적이다. 그러므로 4번은 유연적 기호다. 기호는 기호지만 유연적이다. 유연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연관이 있다, 이런 의미야. 다음 7번. 예, 오늘 자네는 왜 이렇게 핸드폰을 봐? 열심히 하던 사람이. 뭐 급한 일 있어? 아니, 맨날 열심히 하던 학생이 오늘은 그냥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을 두드리네. 응? 공부하니까 다음에 하라고 해. 그리고 공부하는데 자꾸 핸드폰 하면은 차단시켜.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지. 아까 첫 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시간이라는 건 내가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의욕이 있다가도 떨어지거든. 여러분들 지금 막 공부하려는 의욕이 생긴다면 그걸 깨뜨리는 건 피해야 돼. 알겠어요? 그럴 때는 가급적 즉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7번 봅니다. 다음 사실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언어의 성질은, 사람을 영어로는 man이라고 하는데 중국어로는 run이라고 부르고, 이게 사람 인자를요 중국에서는 run이라고 한다네요. 중국말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run 이런데요. 그리고 독일어로는 man이라고 부릅니다. 자, 언어의 어떤 특성? 자의성이지. 똑같은 내용에 대해 이렇게 음성이, 즉 말이 달라지니까 자의적이지. 또 인정이, 이 인정이 지금은 사람 사이의 정인데 개화기 이전까지는 뇌물의 뜻이었어. 자, 요 예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언어의 어떤 특성? 역사성을 말해. 그러나 이 역사성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도 언어의 어떤 성질 때문이야? 자의성 때문이지. 또 먹는 배, 타는 배, 사람의 배까지, 이걸 모두 우리는 배라고 불러. 근데 실제로는 셋 다 뜻이 다르지. 우리 이런 언어를 뭐라고 부르죠? 다이어라고 불러? 동음이어라고 불러? 동음이어라고 부르지. 이런 건 동음이어라고 부르죠. 동음이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이때 배는 이와 같은 동음이어가 존재한다는 것도 언어의 특성상 뭘 말한다? 자의성을 말하는 것. 따라서 1번, 언어는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틀린 문장. 2번,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뭘 설명한 거야? 역사성을. 그러나 이 역사성에 해당하는 예는 두 번째만 해당이 가능하니까 답이 될 수 없지. 3번, 뜻과 소리의 관계는 필연적이 아니다. 곧 자의성을 설명한 것이고, 정답 몇 번? 3번. 4번에요. 언어는 듣는 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맞는 말인데 지금 위에 든 예문이 그런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예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닌 거지. 그렇죠? 분명히 언어는 듣는 이의 심리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말하는 이도 즉 그 말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언어는 우리의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 8번. 윗글과 관계 깊은 언어의 성질은? 하고 물었습니다. 국어는 우리 언어 사회의 계약물인데 이 언어 사회가 형성된 기원은 원시 조선어가 붕괴된 시대에부터일 것이며 그 구성인원이 시종, 한 민족이었으며, 잘 봐, 한 민족 했을 때 한과 민족을 띄었으면
이는 흔히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다 할 때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미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은, 관형사 한은 하나의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관형사라 띄어 쓰는 거야. 그러나 한민족하고 붙이면 그건 특정한 우리 민족의 이름이고, 이해됐지? 그러나 여기서는 문맥상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과 민족을 띄어 쓴 거죠. 시종은 한자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의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민족이었으며 각종 외래 문화의 수입은 이 언어사회 성격에 언어모로 변화를 주어 외래어의 차용, 한자어적 신어의 채용이라는 생활상의 필요로 일부 계약의 수정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 윗글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일부 수정이 일어났다. 언어가 시간이 지나며 변했다는 얘기니까 언어의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거야? 역사성을 말하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거기 불연속성이다 라는 말은 언어의 특성이 아니죠. 언어의 특성은 아니지. 언어의 특성이지. 언어의 특성인데 이 불연속성은 언어의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거야? 분절성.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끊어 표현한다.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 표현하는 거야. 이를 언어의 특성상 분절성이라 하죠. 9번. 기억의 예로 알맞은 거 됐어요. 즉 언어의 변천의 예로서 알맞은 걸 묻는 건데 1번에 가람이라는 순 우리말이 한자어 강이 들어오면서 결국 한자어 강에게 자리를 물려줬지. 이는 정확히 언어계약의 수정, 곧 역사성의 예죠. 정답 몇 번? 1번. 그런데 과거의 풀이 지금의 풀로 바뀐 건 음운상의 변화일 뿐이지. 그렇지? 음운상의 변화.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순모음화라고 해요. 풀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원순모음화. 평순모음인 음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원순모음하다라는 말을 해요. 원순모음화가 이렇다. 다음 발알이 바다가 되는 건 형태상의 변화일 뿐이지 새로 들어온 말로 즉 바뀐 건 아니죠. 발알이 바다가 되는 건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이고 고지 꽃이 되는 것도 역시 형태상의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고 반면에 계약이 수정됐다는 얘기는 다른 언어가 들어옴으로써 원래 쓰던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에 가장 적절한 건 1번이죠. 그러나 조심할 건 1, 2, 3, 4가 모두 역사성의 예야. 이해돼? 이렇게 언어의 역사성이란 꼭 다른 낱말이 들어와 원래 있던 말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음운상의 변화가 일어나든 형태상의 변화가 일어나든 그것은 모두 언어의 역사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음 10번. 말의 변화 가운데 밑줄 친 내용과 거리가 먼 거, 즉 형태만 변한 게 아닌 거. 몇 번? 형태만 바뀐 게 아닌 것. 그러니까 지금 밑줄이 형태만 바뀐 건데 이에 대해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어요. 자, 산은요. 산은 한자어 산이 들어옴으로써 즉 매라는 이 낱말이 산이라는 형태의 낱말로 바뀐 거야. 이해돼? 뜻이 바뀐 게 아니라 뜻은 그대로인데 매라는 말로 썼던 그 형태가 산이라는 형태로 바뀐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렇지만 얼굴은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형태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뀌었어? 의미가 바뀌었어. 의미가. 원래 얼굴은 신체 전부를 가리켜. 몸 전부를 얼굴이라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 우리의 신체 중에 얼굴은 일부만 가리키지. 그지? 그 신체 중에서도 몸 중에서도 일부 앞면만을 얼굴이라고 한다고. 이건 형태가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뀐 거야? 의미가 바뀐 거야. 그래서 지금 보기 지문은 말은 형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의미도 변한다라고 했을 때, 즉 1번, 2번, 3번은 형태가 달라진 거지만, 그렇죠? 반면에 4번은 의미가 달라진 거니까 답은 1번이 아니라 4번이 되는 거예요. 9번 문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야. 이해돼요? 9번은 다 형태가 바뀐 거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 1번만 계약이 바뀐 거잖아. 새로운 즉 한자어가 들어옴으로써 고유어를 쓰지 않은 거지. 이해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의미는 그대로잖아. 의미는 그대로인데 원래 우리말로 가람이라고 썼던 걸 한자어 강으로 바꿨다고. 반면에 2, 3, 4는 의문상의 변화나 형태상의 변화에 있어서 새로운 말이 들어온 게 아니라 살짝 형태가 바뀐 거라면,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지만 10번은 형태가 바뀐 것과 의미가 바뀐 걸 구별하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산은 원래 가지고 있던 뜻, 매라는 말에 해당되는 그 뜻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매를 한자어 산으로 형태만 바꾼 거라면, 얼굴이란 말은 그 오히려 형태는 그대로인데 그 의미에 있어서 몸 전체를 말하다가 이제는 그 몸의 일부만을 말하니까 의미가 바뀐 거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질문. 이렇게 의미가 변화했을 때에는 확장, 축소, 이동이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굴은 그 세 가지 의미 변화의 종류 중 어디에 속하겠어? 축소된 거지. 그렇지? 몸 전체를 말하다가 우리 몸의 일부만을 말하니까 축소된 거죠. 11번. 다음 진술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 언어는 인간만이 배울 수 있다. 비교적 지능이 발달해 있다는. 자, 비교적 밑줄 치고. 우리 앞에서 지난 기본반 때 품사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적이라는 전미사가 들어간 단어는 그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문장에서의 쓰임이 품사라고 했어. 그럼 이때 비교적은 품사가 뭔가요? 지금 비교적은 뭘 꾸미나요? 어허, 무슨 지능을 꾸미나. 비교적 지능이란 말이 어딨나? 뭘 꾸며? 발달해 있다라는 말을 꾸미잖아요. 그죠? 위치가 지능 앞에 있다고 지능을 꾸민다 그러면 그건 안 되지. 비교적 지능이 아니라 비교적 발달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적의 품사는 부사죠. 부사. 하여간 혹시나 하고 물어보면 그냥 역시나 하고 틀리고. 자, 비교적 지능이 발달할 때는 침팬지 같은 밑줄 치고, 이때 같은의 품사는 같은은 형용사지. 그러므로 침팬지와 띄었었지. 짐승들을 대상으로 언어를 가르치려는 실험을 많이 했지만 이들이 습득하는 수준은 인간이 성취하는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즉 신비하다라고 했어. 자, 지금 이 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언어 습득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데에는 즉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생각하자고. 언어를 습득하는 것 자체는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건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당연히 후천적이죠. 처음부터 말을 배워서 나오는 놈은 없잖아. 의사 선생님한테 수고했어요 하고 이러고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언어는 분명히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거야. 그런데 그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당연히 후천적인데 그걸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응?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은 과연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당연히 후천적이야. 그러나 그걸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본래 있느냐 없느냐. 알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선천성, 후천성에 따라서 그 능력마저도 선천성, 타고난 거다 라고 보는 걸 합리주의 견해라고 하고, 합리주의 입장이라고 하고,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도 후천적이다. 그 능력도 결국 가르쳐야 알겠다. 이러면 뭐야? 경험주의 이론이라고.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린이가 이렇게 놀랍도록 언어를 습득하는 걸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하다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견해는 어떤 입장? 합리주의 입장에 처한 거죠. 이해됐어요? 자, 다음. 경험주의적 관점은 금방 설명했고, 경험주의적 관점은 언어 습득도, 습득의 능력도 뭐야? 후천적으로 길러진다고 보는 것. 합리주의 관점은 언어 습득 능력이 선천적이라고 보는 입장. 이해됐지? 그럼 언어의 개방성이라는 특성은 뭡니까? 언어는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언어는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 우리는 언어를 이용해 무한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를 언어의 개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이용해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 이는 언어의 개방성이죠. 그래서 이 개방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 창조성. 자꾸 대답을 해봐야지.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되지. 그지? 즉 자꾸 기억을 떠올려 봐야 돼. 기본반에서 했는데, 그죠? 자꾸 기억을 떠올려 봐야지. 이를 언어의 창조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성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창조성. 자, 언어는 체계성을 갖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언어는 상하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하위 요소가 모여서 상위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언어는 하위 구조 요소에서 선택을 해서 상위 구조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체계성과 함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언어는 선택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언어는 언어의 체계성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것은 언어는 곧 선택과 통합을 거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요? 선택에는 두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즉 실질적 어휘를 선택하는 개방적 선택, 이 개방적 선택은 어휘를 선택하는 거라 그랬지. 반면에 어떤 선택을 하는데 문법적 제약이 강하다. 이는 뭐라고 한다? 폐쇄적 선택.
얘는 문법 선택을 말하는 거죠. 자, 아이고.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까? 여기 간단한 문장. 철수가 어제 영화를 보았다. 자, 가에 밑줄을 쳐놓고 어제라는 말에 밑줄을 치고 영화라는 말에 밑줄을 치고 그리고 보았다에 밑줄을 치면 밑줄 친 단어 중 가장 개방적 선택은? 이라고 질문하면 개방적 선택은? 그럼 답은 뻔하지? 뭐예요? 영화지. 이 자리에는 드라마를 넣든 뭐 야구 경기를 넣든 그죠? 얼마든지 어떤 어휘를 선택하든 다른 언어의 요소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개방적 선택이라 하는 거고, 만약에 똑같이 즉 선택지를 4개를 준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폐쇄적인 선택은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이제 고민을 하지. 왜냐면 나머지 셋 다 문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았다에는 시제가, 어제라는 말에도 시제가, 가라는 말에도 격조사에 즉 문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답은 뭐가 될까? 가가 되겠지. 왜냐면 여기서는 주격 조사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이와 가 둘밖에 없지. 그래도 여긴 뭐야? 어제, 오늘, 내일 셋은 있잖아. 그렇지?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셋은 있잖아. 됐어요? 너 펜 들어. 팔짱 끼지 말고. 공부하는데 팔짱 딱 끼고 이러고 있지 말고 펜을 딱 들고 쓰든 안 쓰든. 그지?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서든 이 자세가 필요한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수원 가서도요. 여러분들의 근무 태도나 성적에 따라서 발령받는 순서가 달라져. 이미 시험 본 건 끝났잖아. 그 시험 성적도 우선이지만 연수원 성적이 또 40%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같이 합격을 했는데 이게 심하면은 1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발령에 있어. 그러면은 진급이 1년 늦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연수원 가서도요. 무슨 말을 듣고 즉 앞에 나와서 강사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펜을 딱 들고 안 써도 좋아. 쓰는 척만 하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은요. 스타일 때문에 좋아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지는 건 한참 후고, 결국 우리가 빈정상하는 것도 스타일 때문이고 호감이 가는 것도 스타일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주의하는 거예요. 가끔 겉보다 속이요, 뭐 뚝배기보다 장맛이지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겪을 때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가족 이외에는 모두 잠깐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속내를 어떻게 알겠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 오로지 스타일로밖에 알 수가 없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든 내가 보여주는 행동 거지는 내 마음을 드러낸다는 걸 잊지 마. 이해돼요? 그리고 그 행동과 마음가짐이 일치하는 건 우리가 그게 한결같기를 바라는 것이 동양에서 생각하는 군자의 태도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라도 일단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자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가끔 우리 학생들 보고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뭘 할 때는 자세를 좀 바르게 해라 이러면은 저 미국의 애들 수업 듣는 거 보면 그죠? 껌 빡빡 씹으면서 다리 꼬고 반쯤 누워가지고 수업 듣고 이래도 괜찮은데 우리는 너무 좀 구닥다리다 그러는데 가정이든 사회든 결국 우리 사회는 미국이 아니거든. 만약에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장 앞에서 그죠? 팔짱 딱 끼고 들어도 되고 그죠? 대통령이 말하는데 껌 씹으면서 이렇게 들어도 되는 그런 문화가 온다면 선생이 이런 말 안 하죠.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 사회는 아니거든. 우리는 미국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어서 상사의 눈에 좋게 보이는 건 스타일이야,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연수할 때부터 자세를 바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솔직히 스님은 여러분들이 팔짱 끼고 있든 뭐 누워서 듣든 솔직히 상관없어요. 그 정도는 나도 마음의 훈련이 된 사람이니까.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거든. 여러분들의 동장님은 그렇게 안 보거든. 여러분들의 구청장은 쓱 지나가면서 그렇게 안 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 스님은 여러분들이 막 졸리고 이런다고 그걸 깨기 위해 막 물구나무 서서 듣거나 이러면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꼭 점잖게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11번에서 언어의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스님이 이 선택과 통합이란 말을 했습니다. 지금요 문제를 풀면서 그때 알아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본반에서 익혔던 것을 이럴 때 또 떠올려 보는 거구나, 이럴 때 적용해 보는 거구나. 그래서 아마 실력이 바로 상승하는 느낌이 들 거야. 그러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알아들었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풀 때 곧바로 실력으로 이어지긴 힘들어. 왜? 또 뭐가 필요해? 연습이라는 게 필요해. 연습.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실력이 눈에 띄게 문제 푸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또 어느 정도의 연습 기간이 필요하다. 이 점은 또 인정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방적 선택과 폐쇄적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있습니까? 반드시 앞으로 언어의 특성에서 시험에 낸다면 이 부분이 나올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너무나 자주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떨어뜨리려면 조금 생소한 부분을 내게 돼. 자, 다시 한번 문장에서 언어는 계층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위 요소를 선택하여 상위 구조로 통합해야 돼. 그럴 때 그 선택에는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 있고 문법을 선택하는 것이 있다. 어휘를 선택하는 것은 개방적이라면 문법을 선택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폐쇄적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결국 문법 선택의 핵심은 시제, 높임, 사동, 피동. 알겠어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시제, 높임, 사동, 피동, 그리고 격조사. 그래서 시제와 높임과 사동, 피동, 그리고 격조사를 쓸 때 문법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합시다.